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8일 장마감 보기방송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어떤 경계감도 있었을 거고, 어제 이제 외국인의 어떤 현선물 동반 매도가 그런 어떤 경계 심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별한 어떤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FOMC 회의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지만 특별하게 이제 스탠스가 바뀐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조금 의미심장했던 건 올해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은 한 6%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달성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 통화 완화 기조를 이제 유지할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도 강하게 상승했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 한국 증시도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뭐랄까 최근에 어떤 금리 어떤 파동이라 해야 될까요? 이슈에 대해서 좀 벗어나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계속 분석해드린 내용이 금리 상승은 원래 하고 있었고 국채금리 상승은 원래 상승세였고 조정을 좀 삼아야 되는 그런 명분으로서 좀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FOMC 결과가 어땠든 상관없이 시장은 강하게 좀 이렇게 흘러갔을 거라고 좀 생각해요. 결론적인 게 아니라 사실 FOMC가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우지수는 계속 신고가를 냈죠.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은 게 나스닥 쪽에 있는 주요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좀 과열됐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정의 명분을 삼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시 또 추세적인 어떤 흐름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시 강한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국내 시장도 이제 오늘은 네이버도 이제 강했지만 무엇보다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신규 상장해서 따상 시가총액 한 13조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를 상당히 업을 시켜줬고 주요 바이오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바이오의 어떤 투자 분위기가 업됐다는 거는 일단은 그 코스닥 지수가 조금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요. 바이오 투자에 대한 어떤 기준 그리고 필승 전략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이오 투자를 어려워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저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담아봤고요. 네이버가 이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국내 어제 애널리스트 데이 해가지고 네이버의 이제 이커머스에 대한 어떤 전략에 대한 청사진을 거의 모든 걸 담아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진출 전략 자체도 설명하면서 국내 1위가 아니라 사실 아시아 커머스 1위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어떤 청사진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큰 그림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마 주가도 오늘 반응한 게 아닌가 싶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완전히 그냥 쌍끌이로 매수를 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어떤 신고가 돌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지수 체크를 해보면요. 미국부터 보도록 하죠. 미국도 어제 FOMC 회의 마치고 나서 강한 흐름으로 이렇게 나스닥이 0.4%, S&P 0.29%, 다우지수가 0.5%로 또다시 신고가를 내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제 건전한 상승, 즉 이제 나스닥의 일부 빅테크 기업들만 주구장창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컨텍, 경기 회복되는 어떤 관련주들 다 같이 손잡고 가는 그런 굉장히 건설적이고 건전한 지속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승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본 증시도 1% 상승, 홍콩 항생이 1.6% 강세, 대만도 0.4% 강세, 상해 증시가 0.4%로 다 강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피 0.6% 강세, 코스닥도 0.6% 강세.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코스피 500 종목, 코스닥은 800여 종목.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모처럼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었고요. 수급도 외국인 4,800억 순매수, 기관이 1,300억 순매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500억 정도 순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주요 종목들 한번 볼게요. 시총 상위 이렇게 대부분 셀트리온이 좀 아쉽게도 0.5% 빠지긴 했지만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플러스권,
두드러지게 오늘 네이버가 5% 넘는 상승을 이제 보여줬고요. 삼성 SDI도 이제 어제 하락에서 좀 벗어나는 3.6%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카카오도 뭐 네이버 카카오는 같이 가는 흐름이니까. 그래서 어제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이제 불참한다는 게 저는 이제 주가에는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아차도 오늘 뭐 강한 흐름을 보였죠. 기아차도 3.6%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애플과의 어떤 그 협력 부분이 아직은 뭐 끝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잠깐 그 다운이 돼서 HDS 좀 바꿨는데요. 기아차 이제 주가 흐름을 다시 좀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여기서 조정을 좀 거치고 나서 굉장히 견조하게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어떤 그 애플과 어떤 호재, 그 협약 자체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이 좀 필요한 어떤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그리고 이제 기관의 어떤 순매수가 굉장히 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도 결국은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전기차 플랫폼 기반으로 신차를 출시하는 부분도 그렇고 애플과 아직은 그 협력 협상 자체가 완전히 파토난 건 아니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추세 자체도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중장기 이평을 깨지 않고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유지하는 수급 자체가 메이저 수급이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우호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오늘 뭐 음봉으로 마감됐긴 하지만 이제 플러스권 됐고요. 그래서 포스코도 플러스권이긴 하지만 뭐 상승세긴 하네요. 뭐 제가 이제 커버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죠. L전자 오늘 마이너스긴 하지만 우호적인 시각 계속 가질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 보면 셀트론 헬스케어하고 셀트론 제약이 바이오에 관해서는 오늘 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약세로 좀 마감한 게 좀 아쉽긴 하고요. 알테오젠 뭐 역시나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호적인 부분 필요하다. 뭐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 바이오 트렌드 연결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최근에 게임주들 좀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데브시스터즈 같은 종목이 거의 몇 개월 상간에 10배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시총이 1조 가까이 올라왔는데 뭐 그런 것들 보면 정말 게임 하나 제대로 터지면 그냥 뭐 순식간에 그냥 폭등하는 그런 분야가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도 있지만 게임 분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최근에 좀 흐름 좋은 것 같고요. 게임주들 흐름이 최근에 좋은 것 같아요. 펄어비스는 좀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그 2차전지 소재주들은 괜찮았습니다. 셀 업체들은 일단은 뭐 LG화학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다지 시세가 좋지는 않았지만 소재주들은 대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LCLB가 거의 다 올라왔어요. 와, 이 무상증자 해가지고 아직은 그냥 무상증자 물량이 이제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총이 이제 2조 4천억이지만 이거 5조죠. 5조입니다. 곱하기 2이니까. 그래서 다 회복했다. 좀 모르겠어요. 제 어떤 기준과는 부합되지 않는 흐름이라 가지고 관심 두고 싶진 않은 그런 종목인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톡스 관련해 가지고 악재가 대형 터졌죠. 그래서 일단 보톡스 관련 주들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어쨌든 시끄러운 종목, 이제 뭔가 좀 걸리는 게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대상에서 좀 제외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매드팩도 2.7% 상승으로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오늘 좀 좋았던 거죠. 네오 이무테크도 7.21% 상승하면서 이제 최근 신규 상장한 어떤 종목군들 상당히 좋았던 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오늘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굉장히 급등했죠. 장중에 상한가도 이제 갔었는데요. 23%로 마감했고 거래량은 한 2,500만 주. 뭐 전체 상장 주식 수가 4,200만 주인데요. 뭐 유통 물량은 다 돌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한 7천 올라왔고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부근에서 요날 이제 마감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고 또 이제 멤버십 대상으로 이제 장중에 또 코멘트를 드리면서 공모가 이후 내려온 거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래량 수준까지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아서 어쨌든 잠재력 있는 기업이니까 한번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이제 오늘 같이 올라오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업체죠.
같이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하여튼 최근에 이 부근에서는 공모가 이하단에서는 제가 볼 땐 매력적인 밸류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기존에 이제 뭐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보는 뭐 은행주라든지 뭐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이제 최근에 좋았는데 오늘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의 메인 축은 이제 이런 지수의 이런 흐름에서 강하게 지수를 끌어주는 종목이 이제 주도력을 지니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이 대세 상승장이 이제 끝을 이제 만들게 되는 어떤 흐름이 될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주요 성장 업종의 대표주들이 시장을 이끌었고, 또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상승세를 좀 이끌어줬다는 거는 여전히 이제 시장의 어떤 중심축 자체가 바뀔 수는 없다는 그 기본적인 원리,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을 그대로 이제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가치주로 이동하고 주도 또 방향이 이제 바뀌었고 이런 그런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뭐 달변가들의 어떤 얘기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또 시장이 흔들리고 뭐 주요 성장주 뭐 그런 종목들이 흔들릴 때는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발언에 어떤 힘이 실리는데요. 그리고 뭐 지수가 뭐 꺾인다, 뭐 이런 고평가됐다, 뭐 거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뭐 스스로의 어떤 기준이 없으면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흔들리게 되거나, 이제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부정적이거나 약간 좀 반대되는 의견이 오히려 이제 논리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주의가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조정은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향후에 펼쳐질 뭐 어떤 큰 파동 앞두고서 마지막에 어떤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주요 종목들 제가 이제 주로 보는 HS가 아니다 보니까 종목들이 잘 없는데, 동아 기업도 이제 최근에 조정이 깊었지만 이제 조정을 좀 마무리하면서 다시 추세를 복귀하는 흐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이거든요. 변동성. 이 앞에서도 이제 작년 8, 9, 10월 이렇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과 추세적인 부분을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점은 높아지죠. 저점은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제 추세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또 실적 장세 넘어가는데 뭐 2차전지, 전기차나 모빌리티 관련주들이 주잖아요. 실적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단순히 뭐 허상 위에서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어떤 주도력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기아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추세를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주요 이평선을 안 깨고 저점은 계속 높아지죠.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이제 약간 불규칙하죠. 그러니까 그런 조정을 거치면서 추세는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주도력을 지니는 거고, 또 실적 장세 넘어간 데 있어서 실적 장세에 있어서도 이제 주인공이라는 얘기죠. 테슬라도 실적 장세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적이 좋아지는데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절대 이제 조정 구간에서 이 변동성에 어떤 전략의 변경이라든지 또 이제 잘못된 판단 결정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이오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바이오의 날이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상장하면서 따상으로 이제 이렇게 시세가 마무리됐는데요. 시가총액이 뭐 13조입니다. 13조니까 시가총액 순위로 코스피 시장에서 29위.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10조 원을 넘길 거라고는 뭐 작년에는 예상을 못했죠. 그만큼 시장의 어떤 이 코로나 이제 백신에 대한, 그리고 이제 향후 새로운 어떤 CMO 기업의 어떤 이제 거대해지는 어떤 시장 규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큰 가중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의 날인 만큼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게 될 텐데요. 먼저 이제 오전에 나온 기사, GSK 이제 독일 머크 항암제 쪽에서 또 실패를 했다. 그래도 이제 계속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뭐 이제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빅팜들이
계속적으로 임상을 하면서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뭐 거의 뭐 바이오의 어떤 길은 도전과 뭐 응전의 어떤 역사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주력이 바이오죠. 예, 주력이 바이오고 또 바이오를 이제 깊이 있게 파고 미래 어떤 투자 전략이 있어가지고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른 어떤 뭐 기술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한때거든요. 예,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인터넷 혁명이라든지 뭐 통신 혁명 그리고 지금 뭐 모빌리티 혁명 이런 것들이 뭐 하여튼 한 2, 30년은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바이오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이오는 우리 평생에 이제 뭔가 도전의 어떤 과제이자 끝이 없는 어떤 도전의 역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이제 바이오에 대한 테마는 뭐 주식시장이 있는 한은 끝까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어떤 모든 질병을 이제 고치기 위한 어떤 도전이 일어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어떤 도전의 역사가 결국 주식시장에서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분야를 항상 이제 주력으로 이제 중심에 두고서 투자를 이제 하고 있고 뭐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뭐 장 끝나고 나온 기사기도 한데요. 종근당의 어떤 코로나 치료제가 조건부 승인 실패를 했다. 유효성 입증이 안 됐다 해서 일단 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이제 1차 유효성 지표에서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이제 확보를 못한 거죠, 결국. 그래서 보통 이제 국내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애매하게 발표를 하니까 그냥 식약처가 뭐 이렇게 실패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그만큼 이제 바이오에 대한 어떤 결과는 통계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과학적인 어떤 통계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1차 유효성 지표에서 딱 이렇게 승인 조건에 맞는 신약을 아직까지는 뭐 SK 이제 바이오팜을 제외하고는 보질 못한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 계속적으로 실패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종근당이 러시아에서 나파벨탄이라는 이제 약물 재창출이죠. 예, 요걸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서 이제 활용해가지고 임상을 진행했는데 결국은 시험군 그리고 이제 대조군에서 차이가 이제 나타나지 않아서 유효성 입증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결판이 났고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는 그냥 뭐 끝장났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분야고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때 뭐 이 시총이 뭐 수십조 되는 기업은 좀 제외하고 그 아랫단에 있는 어떤 기업들은요 사실 어떤 특정 세력들이 이제 거의 다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그 기업의 이제 기술적인 트렌드라든지 이제 수준 그리고 임상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체크하지만 그건 이제 명분이죠.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명분으로 작용하고 결국은 특정 세력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기대감이 높아져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기는 이런 구간에서 기대감 높여서 뭐 왔다 갔다 시키면서 물량을 넘기는 이게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패턴이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G트리비엔트가 주가가 완전히 그냥 뭐 이제 몇 달 전에 무너져 가지고 오늘도 이제 삼상에서 유효성 지표를 이제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완전 무너지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이저들 수백에서 이제 수천억 단위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바닥권에서 이제 매집을 하는 건데 그들은 이제 실패하면 그냥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수백억 베팅했는데 수백억 매집을 했는데 어떤 기업이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내게 되면 그냥 수백억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구간에서 팔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낮은 어떤 뭐 얼마 전에 G트리비엔트 KB금융 지분 들어와가지고 한 9% 들고 있다가 물량을 줄이긴 했지만 물려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레벨이 좀 낮은 투자자고, 예, 이렇게까지 들고 있는 거는 사실 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 여기 분명히 어떤 문책이 있고 잘려야 되는 문제죠. 예, 이걸 운영했던 펀드를 운영했던 G3BND에 투자했던 운영 인력들은 이건 사실상 예, 자격 미달이죠.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의도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이 메이저들은 바닥에서 이제 매집을 해가지고 높은 가격에 이제 매도를 하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설계를 하는데, 그 도박처럼 이게 임상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놓고 도박 게임 하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확실한 구간에서 개인들에게 다 털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 털어야 돼요. 임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들의 입장에서도 100% 확신할 수도 없고, 예, 누구도 확신할 수 없잖아요. 회사 측도 확신할 수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바이오에 대한 어떤 임상에 대한 결과가, 최종적인 어떤 결과라든지 뭐 그런 것 나오기 전에, 일정 전에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은 원래 본업 자체는 바이오 시밀러라서 시밀러의 어떤 성장과 같이 장기 성장하는 기업이지만, 작년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움직였던 주가의 동인 자체는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코로나 이제 치료제 신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에 대한 어떤 이상 결과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모멘텀에서. 예,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판가름 나잖아요. 3상 할지 말지를. 예, 그렇기 때문에 이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메커니즘대로 움직인 수급들은 밑에서 매집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판 거란 말이죠.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약주 메커니즘을 따른다. 예, 메이저 수급이. 그거는 이제 이런 논리예요. 이런 로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손실을 보지 않는 설계를 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 대중들은 이게 성공에 베팅하죠, 보통. 예, 신약이 성공한다는 거에 베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메이저와 이제 일반 대중 투자자하고의 어떤 결과가 갈리는 문제죠. 그들이 파는 지점에 일반 대중은 이제 매수한다는 게 이게 좀 안타까운 어떤 부분인데, 이런 어떤 로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아니, 꼭대기에서 뭐 메이저 세력이 매수할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증시의 어떤 원리고, 예,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어떤 원리 자체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메이저가 물리는 경우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설계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 바이오 주식들의 어떤 주가 메커니즘이 돌아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바이오주를 거래하실 때 그래도, 바이오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분야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당연히 위험하죠. 근데 그 위험의 본질이 뭔지, 위험을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고 찾는 게 저는 굉장히 능동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찾았던 거고, 바이오 주식을 투자하는 그냥 저만의 어떤 거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체크를 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3BNT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안구 건조증 세 번째 삼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삼상에서 사실 이 유효성 지표를 만족하지 못하면 사실 이 파이프라인이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다시 할 수도 있겠죠. 뭐 돈만 들이면 다시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1차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거 그냥 저는, 그러니까 주가가 미리 움직였던 거예요. 이거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매도하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급이 재료에 이제 우선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차트를 알아야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예. 이거 성공한다고 이제 어떤 뭐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이거 데이터 분석하니까 뭐 연구원들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 다 필요 없습니다. 주식의 논리로 이제 접근해야지, 뭐 과학의 논리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죠, 주식은. 그래서 이제 수급이 먼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아는 수급들이 움직이고 매도하는 어떤 측면이 크고요. 그런 부분에서
재료는 나중에, 이렇게 재료는 이제서야 나오지 않습니까? 주가는 이미 반토막 나고 있는데, 예, 재료는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이오 주식에 대한 어떤 거래 전략은 확실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예 건들지를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바이오 주식 아예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게. 예. 기준을 갖고 있지 않거나 이쪽에서 어떤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만들지 못했다면 아예 바이오 주식은 쳐다보면 안 되죠. 예, 저는 그걸 어느 정도 좀 구축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의 어떤 메인 전략으로서 이 바이오 주식들을 이제 건드리는 거고 분석을 하는 거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주식은 기준이 없고 애매하고 확실한 어떤 자신의 방식이 없다면 절대 저는 바이오 주식은 투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평가 변수였던 G3BNT 평가 변수였던 안구 불편감 그리고 하부 각막 영역의 각막 염색 점수에서는 통계적 유의차를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1차 가장 메인 요게 이제 유의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실패죠. 그냥 실패라 보면 돼요. 그래서 2차에서 뭐 안정성 평가에서 뭐 효과 확인했다 이런 거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그 FDA에 이렇게 어필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낮은 어떤 가중치를 받게 될 거고요. 그래서 G3B에 대한 투자는 완전히 그냥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혹여라도 이제 뭐 주주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이 바이오 주식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이나 기준상 이제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이게 주가가 빠지기 전에 제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시점인데 옆으로 계속 기고 있었잖아요. 제가 계속 기고 있는데 이게 결과 나올 시점에서 지금 딱딱 기간을 따지니까 이미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 지점에서 이상하게 계속 평행선을 그린단 말이에요.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고, 이거는 올려치면 매도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올려치면 매도하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약간 좀 달리 봐야 하는 거죠. 뭔가 좀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매도 의견을 미리 이제 드렸던 거고, 그 뒤로 이제 뭐 이제 회사를 또 매각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그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바이오 주식은 어떤 내용이 나오면 굉장히 예민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민감하게 좀 반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관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G3BNT 왜 거기서 매도 의견 줬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직관적인 부분이 있다 얘기를 드린 게 그런 거예요. 딱 느낌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되는 게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한 어떤 부분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수급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G3에 대한 어떤 부분은 미리 제가 말씀드렸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최근 그 바이오 관련된 리포트 중에서 요 키움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꽤나 좀 의미심장했던 리포트였던 것 같은데요. 뭐 바이오 시장의 어떤 변화 그리고 이제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분석한 자료거든요. 거기서 좀 중요한 내용을 제가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항체 시장 언제까지 고속 성장할 것인가 해서 지금 항체 시장이 굉장히 뭐 고도 성장기를 그동안 이제 한 20-30년 거쳐왔죠. 그래서 그 오리지널 항체 의약품을 또 이제 특허권 풀려니까 이제 바이오 시밀러 만들어서 또 수조 원의 매출을 내는 그런 시밀러 업체들까지 이제 생겼는데요. 항체 시장이 좀 성숙기에 들어갔다. 결국 이제 공급의 변화 그리고 메가 블록버스터 성장이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항체 부분의 쇠퇴라는 어떤 의미보다는요, 이 뭐 저분자 화합물, 합성의약품 이런 것 뭐 그런 것들처럼 뭐 여전히 많이 사용되지만 어쨌든 약간 성장이 둔화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체 의약품도 이제 뭐 합성의약품, 항체 의약품 이렇게 주류를 이루게 될 텐데요. 최근에 이제 저는 요 기업을 글로벌 시장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캐탈런트라는 이 세포치료제 쪽으로 CDMO 이제 캐파를 굉장히 늘리면서 이쪽에 이제 대장주가 되고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체 의약품 쪽으로 이제 캐파 최대 기업은
글로벌에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근데 지금 이제 개화기를 거치면서 고속 성장하기 시작하는 이 세포치료제 분야에서, 유전자 세포치료제 이런 분야에서 CMO 업체로서는 캐털런트가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 유망한 종목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패러다임 변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이렇게 개화기를 2017년도 당시에 이제 카티 치료제 같은 이런 어떤 항암제가 이제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개화기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항체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91년도 첫 제품 나오고 고속 성장을 해왔죠. 그러다가 이 매출이 기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 성숙기로 들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지금 세포치료제가 이렇게 고속 성장하면서 그 갭을 이제 메꿔주는데요. 뭐 기간으로 치면 성장 곡선이라고 이렇게 좀 그래프를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개화기의 상태고, 항체 의약품은 이렇게 지난 30년 동안 고속 성장을 했고 약간 성숙기 단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가 고속 성장의 바톤을 항체 의약품 쪽에서 받아서 나아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을 하는데, 인사이트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이 연구원님. 그래서 되게 제가 자주 보는 그런 어떤 리포트인데요. 요 보면서도 되게 감명 깊었고 공감했고 더 파고들게 되더라고요,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 변화 관련 국내 수혜 기업 알테오젠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제가 장기적인 어떤 시각을 가질 필요 있다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여기서 또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1차 항체 오리지널 특허 만료 시기에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이제 수혜를 이제 받았는데요. 2차, 그러니까 이제 램시마라든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라든지, 이제 혈압암 치료제, 그리고 이제 유방암 치료제 같은 그런 오리지널 제품의 이제 특허권 만료되면서 이제 삼성바이오나 셀트론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암젠 화이자가 시밀러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수혜를 보고 있죠. 1차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는데 2차 특허 만료 시기, 엄청난 블록버스터가 특허가 만료되는 시기가 결국은 면역 항암제입니다. 키트루다 옵디버. 이거 뭐 엄청나게 지금 팔리는 약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26년, 28년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키트루다하고 지금 이 옵디버 같은 이 머크 갖고 있는 키트루다 이런 제품들이 지금 글로벌 블록버스터인데, 이걸 뭐 어떻게 특허권 풀리면 그냥 다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만들어진 쪽인데, 그래서 이제 이 오리지널 특허 만료에 따른 매출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제재 변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맥 주사잖아요. 지금 키트루다 옵디버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거를 이제 SC 제재, 우리 이제 피하 주사제, 그걸로 이제 바꾸는 어떤 전략을 펼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를 알테오젠이 받을 것이다는, 그게 이미 뭐 대규모 기술출을 여러 건 하면서 보여줬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글로벌 이제 제약사한테 기술출을 했는데 비공개죠. 어떤 회사인지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전략을 좀 노출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특허권이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로 바꿔가지고 경쟁력을 가져서 이제 복제품이 나와도, 뭐 실밀러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도 매출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제재 변경 전략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알테오젠이 상당히 좀 장기적인 어떤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기술출이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SC 제형 플랫폼을 보유한 업체는 알테오젠하고 지금 할로자인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이 플랫폼도. 그래서 무조건 할로자임이 뭐 앞서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서로 간에 어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 과실을 이제 같이 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RNA 세포 그리고 유전자 쪽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는 중이다.
이 카티 치료제 그리고 이제 RNA 분야 임상 성공 확률 자체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개발 기간도 짧다. 이상까지 하면 이제 승인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임상 성공 확률이 높은 이유는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어차피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세포를 이제 추출해서,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동종, 다른 사람의 어떤 세포를 추출해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유전자를 이제 변형시켜 가지고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몸에 있는 걸 가지고서 만들다 보니까 합성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이제 임상 성공 확률이 높고, 부작용도 뭐 적은 축에 속하는데, 뭐 사실 뭐 카티 같은 경우는 뭐 치명적인 어떤 부작용이 있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완한 뭐 NK 치료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백신도 이제 mRNA 백신이죠. 이게 지금 긴급 사용 승인까지 10개월밖에 소요 안 됐어요. 그만큼 기술의 진보가 굉장히 빨라졌고, 이런 어떤 류의 유전자 쪽, 세포 쪽에 대한 어떤 치료제나 이 백신이나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 급속도로 많이 쏟아지게 될 거예요. 개발 기간까지 짧고 하니까. 그래서 공급단에 있어가지고도 이 유전자 쪽, 세포 쪽은 생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단순히 이제 기술이 있다고 뭐 이렇게 막 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산하는 문제 자체도 굉장히 고난이도고 몇 개 업체밖에 그 기술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항체 치료제보다 더욱더 아웃소싱, CMO 쪽으로 돌리려는 그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이쪽의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어떤 주가의 상승을 낼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후지필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시죠? 그 후지필름도 필름 회사였는데, 필름이 이제 사실은 뭐 사양 산업이니까 유전자 치료제 뭐 이런 바이오 쪽으로 이제 많이 사업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420억 투자해서 유전자 치료제 CMO 이제 증설해서 글로벌 유전자 치료제 쪽 CMO 5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캐틀런트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사이에 세포 유전자 치료 생산 시설 3번째 확보하면서 계속 인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를 먹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내고 있고, 또 이제 우시바이오, 야오밍바이오죠, 중국에 이제 CMO 회사 자체는 또 세포 유전자 치료제 생산을 위해서 유럽의 이런 회사들을 또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국내에서도 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분야로 나가죠. 그리고 얼마 전에 ST팜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mRNA 쪽 CMO 기업으로 이제 올라서는 그런 내용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새롭게 떠오르고 고성장하는 이 분야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포 치료제가 지금 미국 VC, 이제 벤처 캐피탈사죠, 이런 데서도 투자의 인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자금 조달 상위 업체들의 특징을 보면 세포 치료제 혹은 중국 바이오텍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쪽이 돈이 이제 크게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가장 야수적인 자금이면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미래 트렌드를 잘 알아야만 하는 분야지 않습니까? 이 VC 이쪽 계열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쪽에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우리가 미래 어떤 기술의 트렌드라든지 이제 주식시장 들어올 때 어떤 기업이 이제 주가에 큰 어떤 모멘텀을 가질지를 볼 때도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거대한 이제 바이오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세포 치료제, 중국 바이오텍, 이쪽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이 제약바이오의 투자 심리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펀더멘털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금리가 상승하면 신약 가치에 이제 사용되는 이 할인율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신약 가치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건 아마 이제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이해하실 것 같고, 다만 이제 금리 상승 시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의 대세 상승이었던 시기를 살펴보면요, 빅파마 이런 쪽에 이제 대규모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이제 품목들이 글로벌 시장 침투가 본격화되는 그런 펀더멘털의 어떤 레벨업이 되는 변화가
있을 때는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좋은 어떤 주가의 어떤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향후 펀더멘털의 변화는 첫 번째, 국산 신약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등극. 두 번째, 세포 유전자, mRNA, 뇌질환 등 신성장 분야에서 글로벌 신약 선두 경쟁. 예, 요 여부가 이제 핵심적인 펀더멘털 변화고 우리가 찾아야 될 이제 모멘텀 요소라고 봐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경쟁 요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국내든 국외든 상관없이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부진했던 이유는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막 실패하는 종목들이 많이 생겼던 것도 컸던 것 같고요. 뭐 금리 상승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작년에 코로나 모멘텀이 크게 불면서 바이오가 막 들썩였다가 코로나 상황이 조금 뭐 약화됐잖아요. 백신도 많이 맞고 그러면서 다소 좀 투자 심리가 좀 떨어진 게 뭐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올 초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 뭐 약간 좀 모멘텀이 부재했던 것도 사실상 뭐 시장의 수급 자체가 뭐 모빌리티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쏠리면서 조금 수급적인 어떤 소외도 됐던 게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예상했던 대로 3월달 대여주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네오이문텍, SK 바이오산스 이런 기업이 상장하면서 분위기를 좀 환기시킨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부터는 여러 어떤 학회, 이제 뭐 암학회라든지 이런 어떤 초록 공개라든지 이런 일정들 모멘텀들이 이제 열리는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3월부터는 바이오에 대한 어떤 훈풍이 좀 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확실히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 몰이를 좀 해주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의 어떤 분위기가 그래도 연초 1, 2월 대비해서는 3월 달에 좀 살아날 어떤 포인트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는데 바이오가 뭐 가만히 있고서는 코스닥이 움직일 수는 없죠. 예, 그런 어떤 지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쨌든 바이오는 1, 2월에 어떤 굉장히 안 좋았던 구간을 이제 좀 넘어서는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좀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조금씩 이제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네이버가 오늘 이제 신고가를 냈던 이유는 어제 이제 애널리스트 데이 하면서 이커머스 성장 전략에 대한 공유를 한 부분이 아마 이제 큰 뭐랄까 시장에 어떤 먹혔다? 예, 이렇게 생각되고요. 커머스 사업부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성장 동력이다. 그리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이커머스 생태계 발전시킬 것이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작년 17%에서 25년 30%까지 확대할 목표를 가진다. 그리고 일본,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시장 진출 예정이 있고 글로벌 물류 솔루션으로 진화할 것이다 해서 성장의 5가지 축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공유를 했다. 판매자의 솔루션을 강화하겠다. 뭐 라이브 커머스든 뭐 스마트 스토어든 그런 어떤 솔루션을 이제 국내 아니라 이제 일본과 아시아권으로 확장해서 플랫폼을 제공하고 판매자가 이렇게 잘 마케팅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구매 방식을 지원할 것이다. 이따 이제 체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멤버십 가지고서 월 2,900원에서 굉장히 지금 확장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어떤 파트너십을 생태계를 확대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풀필먼트에 굉장히 구축에 신경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CJ하고도 이제 혈맹을 맺고 신세계 이마트 그룹과도 같이 혈맹을 맺으면서 그쪽에 대한 어떤 오프라인 이제 유통망 그리고 이제 풀필먼트를 이제 같이 활용하는 그런 어떤 이제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진출 이 5가지 어떤 성장의 축을 이제 자세하게 애널리스트와 공유하고 오늘 이제 리포트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되게 치밀합니다. 네이버 이제 이커머스의 청사진은 이렇게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판매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 서비스 확대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청사진을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애널리스트 앉혀놓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수급으로도 이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신고가까지 낸 흐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네이버를 분석해 드렸을 때 시가총액 2위 SK 하이닉스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일단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시총 100조죠. 시총 100조까지는 네이버가 이제 무난하게 갈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좀 목표 주가라든지 목표 시총은 저는 잘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목표 주가는 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목표 주가나 이런 것들은 제시를 드리거나 이제 얘기를 드리진 않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 확실한 거죠, 사실. 예. 시점의 문제고 시간의 문제지 시총을 100조 달성하는 문제는 저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이제 자세하고 사업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좀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오랜 시간, 긴 이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한 1부, 2부 나눠서 이제 6시간짜리죠. 그 외에도 이제 네이버는 사실 뭐 하루 종일 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고 그게 모두 이제 굉장한 성장성을 보여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네이버는 넷플릭스, 구글, 아마존을 합친 그런 어떤 사업 모델로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54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창대한 끝이 그려진다. 네이버 전자상거래 사업의 청사진을 그리다 해서 어제죠. 애널리스트 데이를 통해서 전자상거래 사업의 청사진을 밝혔다. 물류 역량 강화, 비즈니스 모델 확장, 글로벌 진출 본격화라는 세 가지 포인트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현재 17조 원 수준인 네이버의 이제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을 21년 올해 이제 25조 수준으로 이제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는 25년까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적인 성장 이외에도 스마트 스토어 및 브랜드 스토어 입점사를 위한 프리미엄 솔루션의 유료화 및 라이브 커머스 등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를 통해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배송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쿠팡도 그렇고 뭐 마켓컬리 같은 기업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기업도 결국은 배송에 이제 약간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송 부분이 풀필먼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이제 파트너 협력으로 이제 경쟁력을 강화를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CJ, 이마트, 신세계 전부 다 이제 이 협력 경쟁력을 강화시킨 거고 이 정도면 사실 점유율 30% 끌어올리는 거 뭐 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이버는 이제 다양한 배송 니즈, 빠른 배송, 신선 배송, 고급 배송 뭐 주문해가지고 2시간 만에도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배송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파트너사들과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빠른 배송은 CJ 대한통운과의 협력을 통해서 올해 상위 100개 브랜드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23년까지 현재 대비 90에서 100배 수준으로 물량을 증가시킬 예정이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브랜드 제품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량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구나.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보다 브랜드사 제품 자체가 사실 좀 브랜드 있는 것들을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단가가 좀 높은 거 많기 때문에 뭐 명품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네이버의 어떤 매출 확장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이마트하고는 신선식품의 배송 분야 협력을 지금 확대하면서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그 콜드체인 센터, 전국의 콜드체인 센터를 통해서 이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마트 점포를 도심형 물류 창고로 활용. 그러니까 이마트나 신세계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큰 날개를 단 거예요. 4천만 명에 달하는 네이버 이제 고객망을 또 붙이는 거잖아요, 자기 것들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의 이제 시너지가 날지는 이제 향후 데이터가 나올 때 아마 정확히 분석될 것 같은데 그 시너지가 굉장히 클 거라는 어떤 예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약점, 신선식품 영역 경쟁력을 이제 강화할 전망이고 이외에도 다양한 물류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단순히 속도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물류 경쟁력을 갖춰 나갈 걸로 전망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쪽에서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 쪽에서 이거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놀란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이커머스 쪽은 판매 수수료나 뭐 광고 정도에 이제 한정된 수익 구조를 보였는데, 이걸 구독 기반으로 한 유료 솔루션으로 제공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네이버 이제 멤버십이기도 한데요. 이 전자상거래 형태로 검색 기반의 쇼핑에서 라이브 커머스, 중국은 이미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15%를 차지합니다. 이게 엄청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어떤 다양한 분야로 지금 확장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 및 브랜드 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입점사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을 손쉽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스토어 구축에서부터 상품 관리, 주문, 결제, 고객 관리, 정산 및 금융에 이르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네이버는 솔루션의 종류를 더욱 확대하고, 이 중 중요한 솔루션은 입점사들에게 월 정액을 받고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솔루션 중에서 입점사들, 판매사들에게 월 얼마씩,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 받고 이제 제공하는 그런 어떤 모델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구조를 굉장히 좀 만드는 것 같아요. 또한 단순히 검색에서 시작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업 모델뿐만 아니라 구독형 커머스, 렌탈 커머스, 소셜 공동구매, 명품관 등 전자상거래 사업 모델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그래서 사실 좀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본격화되는 해외 진출. 마지막으로는 해외 진출이다. 네이버의 전자상거래 성공 모델인 스마트 스토어를 Z홀딩스를 통해서 일본 시장에 접목시킬 예정이다. 이거 기대되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뭐 라이브 커머스 이런 어떤 플랫폼을 지금 일본에 접목하고 또 일본 넘어서 아시아로 접목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들도 향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일본뿐만 아니라 라인의 어떤 영향력이 큰 대만,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또 이제 전자상거래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해서 아시아 이제 커머스 1위로 나서려는 그런 채비를 확실하게 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목표 주가 54만 원인데요. 커머스 사업부 가치를 이제 총 거래액 대비해서 멀티플 1.0배 36조 8조 원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 네이버 이제 스마트 스토어 이제 목표 거래액은 25조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검색 쇼핑, 검색에서 이제 딱 클릭해서 거기 가서 결제되는 거, 그것도 이제 거래액에 포함해서 1.0배 적용해서 36조 원 정도로 이커머스 사업부로 이제 가치를 이제 이렇게 좀 책정을 한 거고요. 뭐 쿠팡의 이제 가치에 비하면 네이버 커머스 사업부의 가치는 현재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해서 사실상 지금 뭐 커머스 부분에 대해서 쿠팡보다 할인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상향시키면 지금 뭐 목표 주가가 진짜 의미 없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시총이 100조가 되는 이제 네이버의 가격은 한 7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70만 원은 무난하게 간다고 봐요. 지금 현재 40만 원을 돌파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그 애널리스트 데이 관련된 내용 좀 자세한 내용은 내일 이어서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요약된 내용 정도 이렇게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내일 자세하게 조금 더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마감을 하는데요. 하여튼 오늘 시장은 정말 바이오가 모처럼 이제 기저귀를 켠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확실하게 시장의 어떤 주도주, 간판주로서 이제 등재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의 어떤 시총 2위를 향한 어떤 여정도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